네, 아침엔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이번에 은행. 금리를 어떻게 할지 저는 이제 인하로 보고 있죠. 우리- 요즘에 내일 뉴스를 너무 잘하셔서 예. 잠시 후 뉴스까지도 오늘 이제 섭렵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조 기자님 어떻게 봅니까? 저도 이번엔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인하로 예. 인하로 갑니까? 주현수 교수님하고 한번 그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인하에 대한 이견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네, 잠시 후에 나옵니다. 네, 우리 주현수 교수님은 이제 한국금융연수원 네.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한국은행이 인하할 거냐 아니면 동결할 거냐를 고민하는 가장 큰 뭐 팩터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걸 갖고 지금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예, 1월에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 이때 의사록을 보면 이때 이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 그때 이제 초기 단계였습니다만 그랬을 때 왜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네. 많이 했으니까가 첫 번째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좀 몇 번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의사록이 나와서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다. 이게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때 우리가 받았던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 FX 쪽에서 크게 영향이 왔었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네.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30원에서 40원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20원에서 30원 정도는 지금 실제로 그 정치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코멘트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FX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FX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잠깐 쉬어갈게 하지만 3개월의 타임 스팬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좋은데 자 2월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땅땅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월에 고민했던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느냐? 해소가 됐느냐라는 거죠. 네. 자 정치적 불안정은 해소가 됐나요? 안 됐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은 감소했습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450원, 1,480원, 뭐 1,500원까지도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1,430원 와 있고 그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높은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잠깐 옆으로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의 개연성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실물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실물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 단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금리를 낮추는데 고민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하고 있다면 전 한국은행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왜요? 자, 봐봐요. 일단 전화 받으시고 편하게 받으세요. 자, 쓸데없는 얘기 한 1분 할 거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있냐? 막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으면 네. 이 얘기가 맞지. 금리 인하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린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막 네. 지금 소비 다 망가졌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당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경제가 체력이 약해지면서 또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다 떠나고 해외로 막 가면서 환율이 많이 깨졌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가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 거란 말이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이거 경기가 좋아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거 생각 못하고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 안 한다면 이거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 네. 방향이 틀림없이 있고, 지금까지 스탠스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실제적으로 수입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한국은행이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죠? 가계부채. 뭐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FOMC와의 동조성은 무시할 수 없는 성격일 네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게 이제 이런 식의 부분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게 서로 간에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를 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경기가 좋아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정확한 부분을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셨는데,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간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두 가지 요소가 더 겹쳐졌죠. 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 이거에 따른 심리적인 그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내수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두 번째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요소들. 즉 다시 말해서 관세, 그 다음에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가 하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용 부분에서의 디스터번스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네. 너 나가를 약 한 4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것이 한국으로 어떻게 전이되느냐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트럼프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는 점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지한 답변 중에 하나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야, 지금 그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그 합리적이고 진지한 방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고맙습니다. 과거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지 좀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을 그건 몰라. 그렸었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이 있냐 그럼 그 부분은 아닌 것 없어.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가 가장 그 증거 집단으로서는 뭐 명확하니까 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단 딴 거 다 모르겠고 인플레이션부터 잡자 그래가지고 금리를 쫙 올립니다. 네. 쫙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다시 풀죠. 왜냐하면 네. 그게 어느 정도 코스트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니까. 네. 그랬더니 이게 다시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으면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최근에 22년부터 24년까지의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때 중앙은행들의 대처 방식은 어땠죠? 어쨌든 간 이거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네.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니고 대외적인 네. 요소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게 있죠. 네.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실물 경제까지 다 돌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방향이냐라는 거죠. 네, 네, 네. 자, 다시 이제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실물 경기가 지금 급격하게 둔화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이 부분이 2분기에는 해소될 거야. 즉 1분기, 2분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2분기가 되면은 다시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 2분기 정도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재정 정책이요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또 참지 못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예, 미국이랑의 금리차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이 실물 경제 하나하나 다 개입해서 이걸 살려야 되는 그 주체가 맞냐? 이 두 개에 대해서 또 정프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 규모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지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지 않으면 미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채권을 전 세계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된 수순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성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속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비교적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게 낫다.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작은 실물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망가지는 실물 경제들이 전체 지표를 다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심각한 현실 인식을 한다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이건 매우 무책임하다. 또 정부는 그렇게까지 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그만 약간 얘기하는 다른 게 생각을 좋겠죠?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죠.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러면 계속해서 찍어야 되겠죠. 네. 이걸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 발행이 금리는 올라야 되겠죠. 네. 그럼 금리는 올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거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죠. 위험하게 되죠. 그건.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의 지금 초반 100일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이 한의문 기간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사실 별 관심이 없을 거다. 금리에 대해서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게 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트럼프의 자세가 그거를 트럼프가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FOMC는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후임을 뭐 선택하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 FRB나 FOMC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만약에 그 부분까지 들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다른 스탠스가 나타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 주면 금리는 안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중국이 그럴까요? 그러면은 금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금시장이 네네. 지금 금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벌써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네. 그 RBA 인도중앙은행하고 네. 그 다음에 PBOC하고 중국중앙은행하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그 청소기로 빨아들일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근데 왜 한국은행은 안 하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미국 국채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의지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비중을 따져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국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 국채 다 줄여요. 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중국은 확실히 줄이고 있고 인도도 그다지 뭐 늘릴 생각 없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도 사실 꽤 줄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네. 뭐냐면은 재정 적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손을 멀리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니? 아니야, 재정 적자 늘어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네. 미국 국채를 좀 줄여놓고, 그러니까 비워놓고 확 사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거를 누가 사죠?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예를 일본.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가. 예, 자,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중 무역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둘이 싸우면은 정말 열심히 싸우더라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미국 국채의 비중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대규모의 딜을 하는 과정에서 뭐 관세와 뭐 이 부분을 뭐 딜을 하겠다? 네.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네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이 될 것이냐가 기본적인 질문의 요지였었죠. 제가 네. 조금 길어져가지고 네.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네. 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들은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슬라이드 몇 장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괜찮을까 네,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어떤 거죠?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그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가가요. 네네. 이 부분은 그냥 CPI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약간씩 꼬리 드네요. 그렇죠? 뭐 백보양보해서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플랫한 수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이게 플랫해지면 어떡하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레벨에서라는 거죠. 3%에서 4% 정도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2%에서 3% 사이의 코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게 리바운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저효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데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왔던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돌이켜서 보면은 2022년에 크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관점이 내려오는데 24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의 박스권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이상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박스권이었는데 더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트럼프의 제안은 이거였죠. 알래스카를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너네 가격 안 떨어뜨릴래? 우리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파헤쳐가지고 원유가 그렇게 뭐 다음 달에 나오는 거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레깅 이펙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거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가 한국만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기저효과 다 끝났고 각각의 어떤 그 국가 고유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리바운드 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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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연준이 FOMC가 주저하고 계속해서 커멘트를 던질 때 다시 한번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치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네. 지금 이게 충분히 리스트릭티브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 해주신 네, 말씀은 이제 미국에선 금리를 한동안 내리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네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대내외 금리 차이 인해 가지고 저쪽의 금리가 높고 이쪽의 금리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캐피탈 아웃플로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아주 본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FX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수입 물가는 우리 1,500원 보는 거야? 뭐 그 이런 금리를 식의 우리나라가 얘기가 내렸더니 오히려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론을 주신 게 야 지금 그게 문제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쵸. 그 말도 맞아요. 지금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논리의 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정프로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를 내려서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면 사실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부양되면서 통화 가치가 지켜질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예,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장기라는 얘기는 빼먹고 얘기를 한다라는 데서 조금 꺼리낌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리라는 거는 사실 그 돈의 가치를 그렇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어시메트릭하게 이걸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쪽이 사실은 자본을 갖고 있는 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네. 한두 분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통화 정책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 비대칭적이라는 측면, 영향이 오래 간다라는 측면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정 정책으로 커버를 해야 될 성격의 것이지 왜 소잡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닭을 하는 잡는다. 거냐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정치적 이벤트에 가려져 있지만 24년 하반기에 봤던 것과 같이 이미 경기는 하강 국면이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4년 하반기에 경기 사이클이 급격하게 그 둔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사이클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이야기였죠.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왜 하는 겁니까? 부동산 PF 때문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기가 곤궁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네. 충분히 구조조정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 400% 넘는 기업이 4개 이상 존재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200% 이상, 유동 비율 100% 이하인 기업들이 8개에서 9개 정도가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네,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 페니실린 한 방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다 될 것처럼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게 돼서 나타나는 그 다음의 그림은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부동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기업들을 뭐 어떻게든 뭐 멱살 잡고 끌어 일으켜 가지고 세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부동산의 그 자기 실현적인 사이클링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버블이라고 하죠. 네. 그걸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예를 들어 뭐 한 0.25 요 정도 하는 걸로도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런가요?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를 살리는데 25bp가 아니라 50bp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해야 돼라고 컨센서스가 있어서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른 얘를 살려놨더니 다른 데서 버블이 생기더라. 그게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좀 버블 생겨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게 말씀드리긴 자산시장이 어렵지만, 크게 뭐 네. 부동산이 우리나라 워낙 크고 만약에 부동산을 어떤 시기로든 뭐 눌렀는데 그래서 다행히 자산시장의 버블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뭐 무슨 코인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주식시장에 자산이 버블이 생긴다는 건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 버블이 약간 좀 있어줘야 정상 가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버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였냐면 2020년으로 돌아가 보죠. 20년이요? 네네. 2020년에 팬데믹 터지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좋았죠. 좋았죠. 3천막. 처음에 주식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 시장 어느 정도 올라갔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죠? 정프로 꼭지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전되죠. 그 유동성.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난리 코인으로 났지. 넘어가고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거는 부동산 더 이상 어떤 경제 그 정책적인 방향 규제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때 그 유동성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 번은 못했어요. 네. 정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 하긴 돈이라는 게 이렇게 뭐 정부의 혹은 뭐 누구의 의지대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알아서 잘 돌아다니잖아요. 도망 다니고. 네. 근데 그 이익을 높여주는 흐름은 정부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과 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흐름을 조금씩 조절해 주는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ESG 시장은 그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SG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ESG 이야기를 하면은 환경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G는 뭘 의미하죠? 거버넌스죠. 거버넌스죠. 하지만 그때 거버넌스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히나 시장에서 그랬죠. 왜 그런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패셔너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시선을 쫙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펴줄 수 있는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데 실패했고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형태로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 서스테이너블한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 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저평가. 볼레틸리티죠. 저평가도 있지만 올라갈 때 확 올라가서 한번 싹 쓸어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캐피탈 게인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왜? 계속 있어봐야 뭐 리스크가 커졌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익스펙티드 리턴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딴 데 가서 잠깐 좀 보고 올게요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수님 이름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네. 그럼 한국은행은 지금 뭐 예측 말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교수님이 조언을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노마티브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네.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해도 저는 동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두 분이 말씀하셨었죠. 네. 이번에는 해야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 이유는 약간 달라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 흐름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한국 경제도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금리를 0으로 혼자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해봐야 신뢰성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5%를 넘겼을 때 한국은 3%, 3.5에서 네. 멈췄단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명을 질렀던 기업들은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쇼를 한 걸까요? 우리 충분히 5%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명을 질러야지
그 기업들이 그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의 체력이 그때부터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맥시멈으로 2번, 그 이상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만약 하더라도 2번이 맥시멈이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5. 2번 내리면 2.5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 지금 거죠. 3이니까. 네. 2번에 나눠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어차피 효과 기대한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은 길게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열심히 봐야 돼요. 데이터 디펜던트를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혼났네요. 네. 우리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우리 교수님 같은 분께서 우리 금융연수원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네요. 금융연수원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금융권 혹은 뭐 저 공무원들이 우리 교수님한테 많이 배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오늘처럼 혼도 좀 따끔하게 내주시고. 혼내주시고. 예. 제가 그 오늘 혼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오히려 느낌- 제가 더 많이 그 좋은 이야기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연수원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주 좀 앞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